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번 이혼한 전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시부모의 행태와 남의 편임이 틀림없는 남편의 합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뒤로 갈수록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니 남들은 시집 잘 간다고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원래 시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대기업에 취직한 케이스였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요. 남들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부모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며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은 동네 유지였고 땅과 건물을 여럿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심지어 농사 짓는 분도 아니셨어요. 도시 쪽에 얻은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모님 두 분 다 알뜰한 분들이라 허투루 돈을 쓰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도 자잘하게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으셨고 한 번 돈을 쓸 때는 통 크게 쓰는 편이었어요. 딸, 돈을 쓸 때는 말이다. 무조건 남들이 우와 하고 감탄할 만큼 써야 해.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악착같이 아껴야 하고 왜인지 알겠어? 돈을 써야 할 때 찔끔찔끔 쓰면 해주고도 욕을 먹거나 상대방이 내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일이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돈 쓸 때는 아끼지 말거라.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큰 돈을 써서 내가 쉬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선수 필승, 그거야 그거. 그게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어요. 돈을 쓰려면 남들이 다 감탄할 만큼 크게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악착같이 아끼라는 거요. 여하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서울에 올라오니 참으로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남자들이 많더군요. 남편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착실하고 순한 사람이었죠. 저는 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기가 세고 크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림 없는 어른으로 컸거든요. 그런 제게 남편의 그 상냥함은 정말 별 3개였어요. 그래서 더 끌렸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 성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더라면 분명 이렇게까지 끌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눈 멀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제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저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깡촌에 있다가 도시 오니까 볼 것 많아서 좋으시죠? 있는 동안 관광이라도 많이 하고 가세요. 시골에서는 이런 거 볼 일도 없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깡촌과 시골이라는 말을 하며 은근히 지방 사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을 앞에 두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려가며 두 분의 차림을 확인하는 것 같은 눈길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눈이 저희 어머니가 가진 명품 가방에 눈길을 주더군요. 어머니는 명품을 좋아하시지 않지만 딱 하나 어디 중요한 날에 들려고 사두신 것인데 그걸 보고 이번에는 시모가 말했어요. 사부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라서 도시에서 이렇게 가짜 가방을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을 봐요. 비싼 거 흉내내서 들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사부인한테 맞는 걸 들고 다니세요. 아니면 교양 없는 사람들이 꼭 한 소리 한다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매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산 가방이었는데 마치 짝퉁이라고 확신하는 시모의 발언은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교양 없이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조마조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가방은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운운하신 걸 보면 사부인께서는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군요. 좀 더 사람과 물건 보는 안목을 기르지 않으면 사업도 많이 힘들 텐데 걱정이네요. 무시하는 발언에 걱정과 비난을 섞은 말로 응수하는 아버지였어요. 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했죠. 심지어 아버지 표정은 너무 평온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물건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지방에 계신다는 말밖에 듣지를 못해서. 제가 남편을 째려봤죠. 분명히 제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렸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시모에게 다급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부동산 임대업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쁜 날 말씀드려서 깜빡하신 모양이네요. 장인어른께서는 지방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제야 시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쳐다보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인지 이내 생긋 웃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더러웠어요. 아버지가 대놓고 빈정거렸는데도 그걸 신경 쓰지도 않고 금방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 좀 징그럽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식사가 나오면서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으면 이런 거 먹을 일이 없지요. 저희가 바빠서 서울까지 오게 한 것도 죄송해서 아들에게 고급 음식점으로 예약하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딱 맞는 가게이긴 하죠. 일부러 독립된 방으로 예약했어요. 아무래도 테이블 매너 같은 것도 모르실 텐데 남들한테 보이기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우리 수준도 무시하게 될 테고 그러니까 편하게 드세요. 말투는 굉장히 격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말을 뜯어보면 대놓고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하고 있더군요. 시모와 시부의 모습에 저는 이 사람들이 저랑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사에 들자마자 시부모는 본론부터 말하더군요. 저희는 결혼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돈될 사람들 성품과 지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장가를 보낼 수 있겠어요? 사돈도 딸 시집 아무한테나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뜸을 들이나 했는데 그 다음에 튀어나온 말은 당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 아들이 이런 말하면 제 얼굴에 금칠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로 어딜 가서 빠지는 얼굴도 아니고 직장도 대기업으로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도 어찌나 착한지 이런 우량 물건 데려가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오고 가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모 말은 우리가 내거는 조건에 따라 결혼을 승낙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나를 잡기 위해 상견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시킬지 말지도 아직 결정 못했다는 시모 말에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죠. 그래서 사부인께서는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저희도 저희 딸이 어디 한 군데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만하면 얼굴도 예쁘고 아직 젊기도 하고 직장도 좋죠. 그리고 막내에다가 하나뿐인 딸이라 그런지 저도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자네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 네. 저희는 일단 전세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대출이 잘 나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 쪽이면 돈도 좀 덜 들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 살 돈은 얼마나 되지? 저는 5천만 원 정도 모아놨고 부모님이 1억 정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부부 둘이서 대출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서울에 괜찮은 집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면 내가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도록 하지. 20평대로 자네 회사 근처로 집을 찾아보게. 집은 내가 사주겠네. 그 말에 시댁 사람들 눈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본인들도 놀란 모양이었죠. 사돈, 서울에서 집을 사주는 건 몇 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구축이고 오래돼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압니다. 서울에도 제 건물이 있거든요. 평생 부동산 쪽에 있었는데 서울 시세도 모를까 봐요. 대출 같은 거 끼면 아까운 이자만 나가니까 저도 우리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돈댁이 사업하면서 큰돈 만지는데 우리 딸이 결혼해서 주눅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다는데 격이 안 맞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라도 많이 써야지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남자 데려오라고 하고 싶지만 딸애가 좋다고 하니 제가 힘 좀 쓰는 겁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견례에 저는 당황하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집 살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나머지는 남편과 알아서 마련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신혼집을 사주신다니 저야말로 당황했죠. 어머나, 그러면 저희야 좋지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꼭 신랑 쪽에서 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아들, 그 5천만 원은 필요 없는 돈이니까 아껴두고 너희 결혼 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렴.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 통 크게 집을 사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참 좋은 분들하고 사돈을 맺게 돼서 참 기쁩니다. 신혼집을 저희 아버지가 산다는 말에 시모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저희를 인정하겠다는 말투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싱긋 웃으며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돈,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 한쪽에서 집 해와도 다들 공동 명의 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오래 지속되고 안전하죠. 요새 워낙 배우자 몰래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잖아요. 물론 우리 며느리 될 아기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다들 살면서 서로 집에 기여를 할 것인데 한 사람 이름으로 집을 한다는 게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요. 지금 저희 딸이 그런 장난질이나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억짜리 집도 아니고 몇십억이나 되는 집을 돈 한 푼 내지 않은 사위에게 지분을 내준다는 것도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돈께서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만약 공동명의로 꼭 하셔야겠으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집을 사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아니요, 아닙니다. 당연히 농담이었죠. 조크였습니다, 조크.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죠. 그냥 농담이었으니 걱정하지 마시죠. 정말로 농담이었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부를 보며 아버지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식사만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시부모 때문에 이 상견례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고 저는 시부모 때문에 우리 결혼이 틀어질까봐 밥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간간히 시모와 저희 친정엄마의 대화만 오가던 상견례가 끝이 났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호텔에 모셔드리러 나왔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댁 식구들을 집에 데려다 주러 갔어요. 저희 가족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딸, 사위 될 남자 괜찮은 거 맞냐? 저런 생각 없는 인간들 밑에서 제대로 된 아들이 나올 리는 없는데 참 이상하네. 내가 저번에 봤을 때 사위는 참 겸손하고 순수해 보이던데 부모들은 왜 저렇게 무례하지?
나도 저번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저 정도가 아니었어요. 상견례라고 힘 좀 주셨나? 근데 아빠, 집을 사준다니 그거 엄마랑 이야기된 거 맞아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는 거였죠. 서울 집값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건물까지 팔아야 할 텐데. 딸,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게 재산이다. 너 그런 집에서 돈도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구박받겠냐? 딱 봐도 인상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저 기세를 꽉 눌러야 해. 그나마 이 아비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그걸로 크게 한 대 후려치고 시작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돈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 절대로 네 남편한테 공동명의 해주지 마라. 네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돈들이 괜찮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 아까 돈 한 푼 안 낼 거면서 공동명의 이야기하는 거 봤냐?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농담은 아니었을걸? 내가 신혼집 해주겠다는 말 듣고 오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딸바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뒤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젊을 때 사기 많이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첫째도 의심, 둘째도 의심이야. 알았어? 서울에 대학을 갈 때부터 아버지의 입버릇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 덕에 범죄 피해를 잘 빠져나갈 수 있긴 했죠. 서울이 이상한 곳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사람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니 확률적으로 범죄를 맞닥뜨릴 일도 많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소문나는 시골과 달리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 크고 이웃 간에 가깝지 않은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건 남편의 착한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죠. 결혼을 하고 시댁에 갈 일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편한 제 마음을 헤아려 줬고 시댁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댁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시부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시댁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전에도 사업이 잘 안 돼서 2번 망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가진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했고 이번에는 투자금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다 망한 거라 그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크게 일 벌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투자금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날려버리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가며 근심이 가득하던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대출 받은 건 내가 다 낼 거야. 지금 좀 급해서 그래. 부모님 지금 당장 살 곳도 없으시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했던 아버지 말이 생각났거든요. 아빠한테 물어볼게. 내 명의이긴 하지만 아버지 돈으로 낸 집인데 내가 그런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건 좀 아니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아버지는 그걸 듣더니 절대로 집 담보로 대출받지 말고 일단 남편 데리고 친정에 한번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자네 돈이 필요하다고? 네, 저희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지금 당장 집 얻을 돈도 없어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인어른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네 집 살 때 쓰려던 5천만 원은 어쩌고? 그걸로 부모님 집 얻어드리면 되지 않나? 그게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제 돈까지 부모님이 빌려가셨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쌌어요. 이 시부모들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까지 싸그리 끌어당겼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그 돈을 시댁에 홀라당 줘버렸고요. 만약 그 돈이 저희가 부부 생활 중에 모은 돈이었다면
화가 엄청 났을 테지만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었고 부모가 빚쟁이에게 쫓기니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때문에 저도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걱정이었죠.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그 불똥이 튈까봐 말이죠. 그렇군.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려주겠네. 대신 차용증은 써야 하는데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빌려만 주시면 제가 매달 잘 갚겠습니다. 원금은 자네가 부담 안 될 정도로 갚으면 되고 이자는 안 받도록 하겠네.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잘 읽어보고 결정하게. 저와 남편이 차용증에 쓰인 내용을 읽어봤는데 2가지 항목이 밑에 추가로 적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아무래도 내가 임대업 하면서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계약서나 차용증은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이네. 어떻게든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군요. 저는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헤어질 일도 없고 신혼집도 아내 명의이니 아내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매달 원금만 조금씩 갚아도 되는 조건이면 다른 어떤 곳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요. 저희 상황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호언장담을 하며 도장을 꾹 찍더군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저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는 것에 감사했어요. 꼼꼼하게 써놓은 항목들도 저희가 지키기 쉬운 것들로 넣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시부에게 바로 집을 하나 얻어줬습니다. 1억에 대출까지 껴서 겨우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무이자로 돈을 안 빌려주셨으면 진짜 이 집도 못 구할 뻔했어요. 다음에 선물 사들고 찾아뵙기로 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더 잘해야겠다 싶고요. 남편이 그 말을 하며 저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향해 웃어 보였어요. 아버지의 호의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으니 저도 마음이 좀 홀가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시모가 찬물을 탁 끼얹더군요. 그래? 1억이 뭐 큰 돈은 아니지. 그리고 그 돈 빌려준 게 사돈 어른이지 며느리는 아니지 않니? 얘한테 잘해줄 건 뭐야? 너 돈 때문에 잡혀 살면 안 된다.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준 거야. 너 보고 도와준 걸 며느리 덕으로 돌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며느라가, 너도 네 아버지 돈으로 우리한테 생색낼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돈이 네 돈은 아니잖니? 나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생각은 없어. 어차피 그 돈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고 원금 꼬박꼬박 갚을 건데 우리가 너희 가족한테 굽실거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참, 사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줄이야. 그런데 그 뒤가 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사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 너 혼자 김장 좀 해서 김치 보내거라. 나는 가게에서 파는 김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거든. 그리고 젓갈 많이 들어간 것도 못 먹으니까 참고하고. 아, 그래도 한 30포기는 넘게 해야 할 거야. 우리 집에 10포기, 너희 10포기, 할머니네 10포기. 다 되면 집으로 갖다 줘. 알겠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골이 띵하더군요. 같이 하자고 했으면 이 정도로 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도 시골에서 김장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김치를 가져갈 사람들은 다들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더러 혼자 30포기를 하라니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김장은 8포기만 했어요. 저희 먹을 것만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댁과 시조모댁에 보낼 김치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2분 주소를 남편에게 알아내서 김치를 보내드렸죠. 이틀 뒤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치를 사서 보내? 내가 김장김치해서 보내라고 했지 사서 보내라고 했니? 어머님, 죄송한데 저 혼자 30포기는 못해요. 그래서 사서 보내드렸는데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입맛에 안 맞으면 반품하시고 다른 거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 30포기 누가 혼자 하라고 했니? 친정 가서 해오면 되지. 지금 시댁김치를 친정에서 해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 혼자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는 시중에 파는 김치는 못 먹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왜 어머님 드실 김치를 해야 해요? 저희 어머니를 설마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는 꼴이 정말 너무 웃겼어요. 사돈한테 돈 빌려간 주제에 마치 주인이라도 된 마냥 굴더군요.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네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김치를 사서 보냈겠니? 정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쩌니? 이런 일 하는 게 며느리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해? 어머님, 인간적으로 30포기를 혼자 하라거나 나누지도 않을 친정엄마와 함께 하라고 하는 게 더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김치는 보냈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고 이번에는 어머님이 직접 주문해서 드세요. 요즘 파는 김치도 맛있게 잘 나와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구식인 건 아시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시모가 열받았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 어머님이 나더러 김치 30포기를 혼자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먹을 8포기만 하고 어머님 보낼 김치는 인터넷에서 사서 보내드렸지. 이 일에 어디에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 입이 좀 까다로우셔서 시중에 파는 김치는 못 드시는데 웬만하면 김치에서 갖다 드리지 그랬어. 남편의 이야기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김장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어야지. 나 혼자 30포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그럼 당신이 나랑 같이 김장할래?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까지 끌어들였다고. 장모님을? 그래. 30포기 혼자 하기 힘들어서 안 했다니까. 그러면 친정엄마랑 같이 해서 보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식모야? 김치 만들어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냐고. 이참에 이야기할게. 당신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은데 부모님 그 집도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쩔쩔매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겨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며칠 뒤 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모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뻔뻔함을 지녔더라고요. 돈 1억을 남편이 빌려갔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돈을 더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예, 너희 시어머니 진짜 너무한다. 우리더러 돈 많으니 돈 좀 더 달라며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떼를 쓰는데 아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너희 아버지 바꿔줬더니 너희 아버지랑 싸우고 난리가 났어 얘.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친정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시댁 어른들 불러오라며 난리였죠. 결국 남편에게 시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전했어요. 남편은 화난 장인의 모습에 시모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고 시모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며 당당하게 저희 집에 왔더군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요. 어떻게 다짜고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요? 애들 신혼집도 제가 해줬고 사돈 빚쟁이한테 쫓긴다는 말에 1억 빌려준 것도 저입니다. 그런데 또 전화와서 돈을 빌려달라뇨. 이 정도면 제가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편하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힘들 때 좀 도와달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안 빌려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람까지 불러서 무안을 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올랑 집 하나 해줬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희 사업 잘 될 때랑 비교하면 별것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돈 빌리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무슨 일이든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인데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떼쓴다고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다니.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전화하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 화 푸세요. 남편의 사과에 시모는 입이 삐죽 나왔고 친정아버지는 겨우 가라앉은 모양새였어요. 어머니, 빨리 사과드리세요. 앞으로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일로 사과는 무슨 사과야.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며 시모는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자네,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우리를 실망시키면 딸아이가 이혼 안 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데려와 버릴 거야. 그렇게 이 사건은 남편의 빠른 사과 덕분에 겨우 봉합이 됐어요. 하지만 생각 없는 시모의 기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1년 반 동안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검사를 했고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난임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의사 말로는 불임은 아니고 난임이라고 아주 드물게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이 잦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에 비해 남편은 정상이었죠. 제 탓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치료를 하면 임신 확률을 조금은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좋다는 치료는 다 해가며 임신을 준비했어요. 시댁에는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 이야기를 시모에게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난임 판정을 받고 한 달 뒤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집에는 저와 남편 둘 모두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들어올 때 표정부터가 아주 의기양양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 난임이라는 말 들었다. 하자 있는 며느리를 들였다니. 너 옛날 같으면 이거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거 알고 있니? 어떻게 결혼 전에 검사도 안 해보고 결혼을 했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일인데 이건 이혼감이야, 이혼감. 하자 있는 며느리, 이혼감.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제가 정말 너무 싫고 화나고 열받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더 하더군요. 네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누를 끼쳤으니 원래라면 이혼을 시켜야 맞는 일인데 내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은 못하지. 다 봐줄 테니 너도 우리 집안의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문제 있는 너도 우리가 잘 품어줄 테니까. 성의요? 성의를 보이라는 말에 제가 되묻자 시모가 그러더군요. 당연히 성의를 보여야지.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5억도 작지. 네가 하는 짓이 우리 집안 대를 끊게 만든 건데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아, 그리고 이 신혼집도 공동명의로 해놔. 우리 아들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런 애가 평생 애 없이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 엄청난 요구에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 성의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혼이지. 너 대를 잇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서 그래? 아들, 네가 말해봐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애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집안 아니니? 당장 네 할아버지부터가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날 거다. 당신 어머님 말에 동의하는 거야? 저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 시모의 눈치를 보던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 한마디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나뿐인데. 게다가 나는 엄마 말처럼 애 좋아하고 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들었지? 이거 봐. 네 남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잖니.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이야? 그건 아니고 엄마 말대로 해주면 그냥 살아도 되고. 정말 복장 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유부단했나 싶은 생각과 도대체 시모가 어떻게 사람을 구워 삶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할 정도였죠. 그래, 이혼이 웬 말이니? 그냥 성의만 보여주면 넘어가 준다니까. 딱 봐도 임신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인 게 아니었어요. 저 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돈이 갖고 싶을 뿐인 거였죠. 그런데 정말 열받는 건 시모의 그런 얄팍한 생각에 남편 놈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애가 좋아서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면 그냥 이혼을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살자니 돈 때문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남편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로 의외였어요. 여태껏 워낙 착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 남편이 변한 건지 남편이 시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감이 오지 않더군요. 시모에게는 원래부터 좋은 감정이 없었지만 남편에게는 처음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이혼한다 해도 저한테 불리할 건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이혼할게요. 당신도 애가 가지고 싶다며. 그러면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 저의 이혼 선언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너 정말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너한테 불리한 거 알고 있니? 너 임신 안 되는 것도 이혼 사유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똑바로 해야 하고 위자료도 내라면 확실하게 내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혼도 네가 먼저 이야기한 거니까. 불리하든 말든 이혼하자고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애도 못 낳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요? 지금 보니까 저 남자 나한테 마음이라고는 한 조각도 안 남은 빈 껍데기처럼 보이는데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5억의 공동명의?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일단 지금 당장 둘 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 내 집이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고. 그렇게 두 사람을 내쫓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혼 판결만 나면 빌려준 돈 싹 다 가져오자며 아주 벼르고 계셨어요. 위자료도 다 뜯어내자고 말이죠. 남의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제 자식 눈에도 피눈물 나는 거 알아야 한다면서 아주 이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될수록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모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해 놓은 바람에 생긴 일이었죠. 제가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보니 결국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는 며느리한테 잘 좀 이야기해 주라고 이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뭐? 내가 진짜 얼굴이 앞에 있었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거야. 저것들이 아직 제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들한테 전혀 유리한 조건의 이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챈 거지. 보통은 이혼하기 전에 다 알아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혼 안 하고 돈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나 봐. 임신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내고 서러워야 해? 그런 취급 받을 바에야 평생 혼자 살고 말지.
그런데 시모의 그 연락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 끝나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남편 놈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같은 회사지만 부서가 달라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결국은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피할 방법이 없었죠. 남편은 굉장히 어정쩡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한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딱 누가 시켜서 찾아온 것 같은 얼굴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난 당신하고 할 말 없는데? 여보, 나는 할 말 있어. 잠시면 돼. 잠깐만 들어줘. 내가 그때 한 이야기는 정말로 다 거짓말이야.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있고 아이가 없더라도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어. 이건 진짜 내 진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당신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힘들어. 웃기고 앉아있네. 당신 그거 전혀 진심으로 안 들려. 그런 말 하고 싶었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취급 받았을 때 했어야지. 이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했었어야 맞는 거지. 그랬으면 난 당신 하나 바라보면서 혼인관계 유지했을 거야. 그런데 너 뭐라 그랬냐? 그때 진짜 얼토당토 않은 말도 안 되는 말 짓거렸지? 미친놈.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 딱 보니 답 나오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제 말에 남편놈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여 제 눈을 피하더군요. 침묵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 말 못하는 남편놈을 보니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앞에 두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들 반품한 거 취소 안 할 거예요. 반품하라고 한 것도 어머님이면서 왜 다시 돌려주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애착 같은 거 없어요. 이혼 소송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게 왜 처음부터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진행해서 이렇게 후회할 짓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하거나 이 인간 이용해서 이혼 번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 꼭 할 거니까요. 며느라가, 아가,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재산 분할이 조금이라도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혼인 기간이 짧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네. 그리고 나는 차용증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지 않니? 그런 항목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혼 이야기도 안 꺼냈을 거야. 이혼하면 빌린 돈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라니 너무하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정도 봐줘야지. 어떻게 지금 당장 1억을 어디서 구해?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도장을 찍은 건 남편이고 그 호언장담도 깨가며 이혼 원한 것도 남편이거든요. 이혼 등떠민 건 어머니고요.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하마. 하지만 그런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준 네 잘못도 있지. 애는 없어도 된다. 얘야, 그러니까 이혼만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나는 이혼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왜요?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난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저를 하자 있는 인간으로 몰아서 친정의 돈까지 뜯어내려고 하더니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으셨네요. 그냥 가만히 아들 부부 놔뒀으면 그래도 빌린 돈은 보전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이혼하게 만드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 약점 가지고 뒤흔든 고약한 마음씨 잘 봤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잘못했으면 저도 못 빠져나올 뻔했으니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시켜서 말 전하게 하지도 말고요. 저 이미 이 사람한테 정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남편놈은 더욱더 고개가 아래로 파고들더군요. 이 인간이 이 정도로 마마 보일 줄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남 생각 잘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 속았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재수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화낼 건 아니지? 너 딱 재수없게 행동했잖아. 애가 가지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 부모 말 그대로 전달하는 앵무새 같은 인간아.
너 같은 마마보이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야. 그렇게 쏘아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을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 나고 저는 직장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결국 난임을 이유로 이혼까지 요구했다는 게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회사 내 입지도 확 줄어들어 버렸죠. 평판까지 나빠지게 됐고요.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 퇴사는 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더군요. 그렇게 2년을 그 인간 얼굴을 가끔씩 마주치면서 일을 다녀야 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혼 2년 만에 재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난임이라고 자연임신이 힘들 거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자연임신에 성공했거든요. 남편과 헤어지고 만나던 연인이었어요. 난임이라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만난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어쩌다 보니 촉도 위반으로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의 인테리어를 싹 다 고쳐서 다시 새로운 재혼남과 신혼집을 꾸렸어요. 게다가 임신 5개월에는 결혼식까지 했거든요. 저는 재혼이라 규모를 좀 작게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결혼식 직후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엄청 따지더라고요. 난임이라는 거 거짓말이었어? 너 딴 남자 만나려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당신이 거짓말한 거면 우리 이혼은 무효라고, 무효. 이보세요. 저랑 인연 끝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뭘 거짓말하고 말 게 어디 있어? 너 의사 말 제대로 듣기는 했어?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라고 했잖아. 자연임신 되는 케이스도 드물게 있다고. 다 듣고도 사람 불임 취급하면서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임신에 대해 의심해도 너만은 그딴 말하면 안 되지. 직접 듣고 봤으면서 어디서 헛수작이야? 그리고 나 버린 게 너잖아. 잊어버렸어? 아니면 기억을 너 좋을 대로 바꾸고 있는 거야? 나는 영원히 그거 못 잊어. 네가 한 그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여태 했던 것처럼 해.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출산 휴가에 들어갔어요. 복덩이 같은 아들을 낳고 나서야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놈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뭔가를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보고 사는 건 속이 시원했어요. 마마보이. 말로만 들었던 충격적인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착해 보이는 모습으로 눈을 속일 수 있으니 글 읽고 계신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아주 감쪽 같은 정상인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외동아들 키우며 힘들지만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애를 키우면 엄청 힘든데 그 힘든 일들이 전 남편과의 결혼 기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재혼한 남편과 아이와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푸념 같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